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 휴가로 오늘부터 2주간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포함해 모두 2,100여 명이 대상인데요. 특히 비리로 형이 확정됐던 경제인이 많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300억 원 넘는 배임,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사면의 방점이 경제 살리기에 찍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나라 경제를 살리라면서 매번 풀려나는 재벌 총수들, 사면이 비리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8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신청사 이전을 두고 논란 중이죠. 잠시 후 상주시 강용석 시장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신데요. 저출산 고령화,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지방 소멸의 위기, 특히 북부권 시군에서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말인데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소멸 위기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을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북도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기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했을 때 경북을 아시아의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다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부터 줄곧 지방시대를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각종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올 1월에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한 지방시대 정책국 밑에 외국인 공동체과를 뒀고요. 이 외국인 공동체과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조금 길은 것 같은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라는 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하는 외국인들을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거주 비자를 주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지난 5월에 경북에 할당된 접수인은 290명을 다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세부 거주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북부권에서는 영주와 의성을 비롯해 경북 영천시, 고령시, 성주시, 성주군 등 경북 5개 시군이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접수를 시작했고 작년 10월에 할당된 290석을 작년 9월에 접수를 시작해서 지난 5월에 할당된 290석을 다 채웠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대신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나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체류 기간은 5년으로 했고 또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을 총 15곳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특히 대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지역 대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공계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화형 초청 장학생 제도를 마련해서 외국인의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경상북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1,00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와 유학생 그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에 5년간 거주하라고 하는 외국인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학력 등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경북도가 모집한 지역 우수 인재 대상은 1인당 국민 총소득 70% 이상의 소득이나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 토픽 능력이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자원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경북 시군에 앞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치는 유치인데요. 이들의 정착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가장 큰 장벽을 꼽자면 단연 언어 그리고 주거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경북형 한글학교 그리고 비자센터, 가족센터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는데요. 특히 가족센터와 연계해서는 희망이음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 그 지역사회 시범 비자 사업을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형 한글학교, 가칭 글로벌 한글학교로 명명을 했는데 외국인의 입국은 물론이고 영주, 귀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주거가 확실해지고 또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친숙해지면 우리나라의 또 경북 북부에 거주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논의도 이쯤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설립이 된 건 아닌데요. 이민청 설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소멸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설립해서 각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2030년쯤이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출입국이나 비자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취업은 노동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정부,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 등 각 부처가 따로 관여하다 보니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찾아 직접 출입국 이민 정책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유럽 3개국은 정부가 설립하려는 이민청과 같은 별도 정부 부처가 있는 곳인데요. 다만 정부는 원래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민청 설치, 이 설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눈길을 끄는 건 최근 봉화군이 베트남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차우나타운과 같은 효과, 우리가 베트남 타운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봉화군이 왜 외국인 거주마을, 그것도 베트남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베트남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지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충여당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장기 집권을 이룩한 리 왕조의 국내 유적지이자 한국의 1200여 명이 분포해 있는 화산이시의 집성촌인데요. 13세기 초 고려시대의 베트남 리 왕조는 내부 반란이 일어났고 당시 숙청위기에 몰린 왕자 이용상이 고려로 넘어와 화산이시라는 성을 받고 귀화했습니다. 이후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곳이 화산이시 집성촌이 됐고 국내 거주 베트남 이민자의 성지로 거듭난 것이죠. 오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봉화군이 베트남 타운 초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봉화군은 베트남 타운 조성을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성면 창평리 1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베트남 전통마을과 리왕조 유적지 재현 공간, 그리고 연수 숙박시설, 문화공연장 등을 조성을 해서 충효당 일대를 명소화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이미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국가정책 사업화를 건의를 했고 올해 6월에는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 용역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이제 베트남 타운이 완공되면 소비 증대에 따른 관광 교류 활성화는 물론이고 베트남 이주민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타운이 완공이 되면 베트남은 인구도 많고 평균 연령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네,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평균 연령은 32살에 불과한 젊은 국가인데요. 한국의 평균 연령이 44.5세인 점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구 1만 7,058가구 중에서 32%, 4,700여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경북과 그만큼 친근한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현재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비단 경북 북부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또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 해법은 외국인 수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지금 추세로 이어지게 되면 2070년이 됐을 때 한국의 인구수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15% 정도 수준인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는 2070년이 되면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할 것으로 또 전망됩니다. 결국은 노인 부양이나 생산성 감소 등이 지방 소멸을 넘어선 전 국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외국인 수용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법, 제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용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중앙정부가 또 경상북도가 각 시군이 한뜻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그리고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과 같은 외국인 수용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계획 중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요.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죠. 또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단체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고요. 오늘 상주시 강영석 시장 연결해 직접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에서 신청사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 연합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고요. 예,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상주시 입장이 궁금합니다, 시장님. 예, 소환 여부는 시민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요. 저는 이러한 시도는 주민 소환권의 남용이다.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 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은 작년까지 시의회 의원이셨고요. 네. 이 두 사람이 의장과 총무위원장으로 재임한 1년 사이에 850억 원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결정한 분들입니다. 아, 네. 17년 동안 적립한 적립기금보다 1년여 사이에 850억을 적립을 해서 이게 1316억이 된 것이고요. 이분들이 청사를 빨리 지으라고 청사 신축 대충 내놓으라고 요구했는 것은 의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 대표 한 분은요. 네. 청사 신축 설명회 때 청사 이전에 반대하지만은 이전하려면은 본인이 어떤 특정 지역을 거론했어요. 이 지역이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원했던 지역으로 갔으면은 이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시장 소환하는 활동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주시는 신청사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상주시가 최근에 와서 청사 신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상주시군이 95년도에 통합되면서부터 또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상주 신청사 건립은 상주시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한 것이고요. 그간 세 분의 시장님이 청사 신축을 시도했다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반대가 있었고요. 제 앞전인 민선 7기 때는 시청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의료 등을 포괄하는 종합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도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추진한 것은 이 속에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 신축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위축되는 이 시기에 청사 신축을 계기로 상주 구도심은 어떻게 살리고 상주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상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 이전은 아주 오래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 종합타운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일이기 때문에 또 상주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신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 사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또 반대 측 입장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반대하는 측에서는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 설문조사가 있었지만 읍명동별로 950명을 배정하고 관변단체 임원들을 동원해서 2시간 만에 투표를 마쳤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에 또 50명을 배정해서 조사도 했고 일반 시민 이제 950명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것은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 여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나라 전체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도 1000명 가지고 합니다. 막 이렇고요. 자꾸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또 간변단체라는 표현도 과거 시절에 쓰던 표현이고요. 요새는 지역 사회단체지 네. 이런 지역 사회단체 사람들이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누가 뭐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고 강제했습니까? 그건 네.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시민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가 2시간 만에 끝난 것은 2시간 만에 끝난 데가 있고 오후에까지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이 왜 그렇겠습니까? 찬반 유무를 물으면서 후보지 3곳 정해놓고 어디로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각자가 원하는 지역의 후보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조사가 끝난 것이죠. 이것을 자꾸 침소봉대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구 잠사 곤충 사업장이 신청사 이전 부지로 부정합하다. 현 시청과 가깝고 도심이라 집가도 비싸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차장 문제 해결도 어렵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안 되었다는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잘 보십시오. 전국의 모든 지방 도시들이 지금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전 예정지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의 시민들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심이 공동화되고 도심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청이 멀리 외곽으로 이전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집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전 예정지는 45%가 국공유지고 55%는 사유지입니다. 현 상주시청 부지를 나중에 매각해서 이 매입 비용에 충당한다면은 오히려 상주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멀리 봤을 때 이거는 투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현 청사를 그대로 쓰자. 외곽의 다른 부지를 선정하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지금 이미 후보지가 추진위원회의 어떤 그런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졌고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다른 고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상주 같은 이런 지방 소도시들은 분산 팽창하면은 저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 압축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발전을 생각하는 이거는 한상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주 인근인 문경이나 김천이 일찍이 시청을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외곽으로 이전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상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다. 상주나 문경이 시청을 이전했는 그런 방법을 따라간다면은 이 10년 뒤에 상주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 시청을 인근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상주시청 주변에 있는 각 학교들이 앞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5년 뒤에 벌어질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원도심의 공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상주시는 그동안에 그렇게 갈망하던 KTX 여타를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상주 KTX 역사가 지금 현재 있는 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에 가까운 데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지 상주 도심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시청을 저 멀리 옮기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발전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과 동시에 상주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차 전지 클러스터도 만들고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에도 나갔는 것 아닙니까? 네. 상주를 지키는 데는 어느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리 대비하고 포석을 놓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 소도시는 집중 압축되어야 하고 원도심 공간도 살려야 되고 또 KTX 역과 가까워야 된다.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을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부지를 변경하면서 건축 설계 비용 7억 원, 토지 매입 수탁비 1억 원, 예산 8억 원이 낭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측면만 보면은 우선은 연원동에 추진을 하다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집행되었던 매물 비용을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 손해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전에 가는 곳은 그는 상주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에 연원동에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추정하는 매입 금액이 80억 이상이 됩니다. 네. 막 그런 비교로 한다면은 오히려 10배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꽃나무라고 한다면은 이 꽃나무를 연원동 농 가운데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 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경상감령과 생활체육공원이 있는 그 일대 한 5만 평이 되는 그 멋진 공원에다가 또 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이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지 매입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쪽이 이전하려는 곳은 이미 여러 가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이쪽이 훨씬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상주 시민들은 이 내용을 지금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데서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깬 줄 알았다면은 첫 단추를 풀어가지고 새로 단추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 단추 잘못 깼는 거를 돌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단추를 깨 나가면은 나중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도다.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다. 네. 지역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안목 아니겠습니까? 네. 고칠 수 있을 때 빨리 고쳐야 된다. 바꿔야 할 때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아니면은 네.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변경된 공원 부지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 2024년 말까지는 처분이 제한된 부지라고 보조금 관련법 35조를 위반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10년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이 10년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지침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년이 되는 해는 내년 11월입니다. 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3년을 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다면은 필요하다면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분권을 해주고 있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과거의 간섭에 얽매여 가지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 지금 뭐 제한이 된다고 하는 이 지역에 총사업비 210억 들어가는 사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10년 전에. 네. 여기에 총사업비 210억 중에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받았는 돈은 3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78억 상주 시비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놨는 땅이 지금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고 더 잘 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이라는 기계적인 그런 기준에 묶여가지고 손도 대지 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우리 지역 그 방송인 안동 MBC에서 상주시의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무엇인지, 이 뒤면에 있는 국가의 정책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 지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예산 투입을 가지고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취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이 정말로 지방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균형된 관점에서 이 측면 저 측면을 다 달아주신다면은 네. 결국은 판단은 시민들께서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균형된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또 시민분들께서도 알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신청사 이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로 인해서 상주 시민의 갈등이 커질까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우리 시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선은 시를 대표하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네. 이유를 떠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을 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고 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가 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 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일부의 오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또 설득을 하면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라의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 일들이 당대에는 정치가들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거나 우려를 받았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안목 있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결단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국가의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으로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닙니까? 저도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면은 반대하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늘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견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좀 소극적인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렇습니다. 시민들께서 반대하시고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저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모든 결정까지 시민단체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상주시청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 후보지를 정해서 이곳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 계획으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상주시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심사를 공유산 취득에 대한 또 그런 심사를 시의회로부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을 신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문 집단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심사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그러한 단계에서 상주시가 생각하는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못 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도 못하게 하는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건 뭡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국가의 통제나 질서에 따르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인데 시장이 무슨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발목을 잡아버리고 심지어는 시장을 탄핵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는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반대 의견도 수용을 해서 더 나은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지도자로서의 어깨에 그 무게감도 느껴집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강용석 시장님과 함께 상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강용석 시장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 교사하고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네. 혹시 영구비 카르텔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걸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던데요. 예, 사실 지난주에 잼버리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되면서 네. 국가는 후진국으로 갑자기 전락한 것 같고 국민들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한 6월 말에 대통령께서 영구비 카르텔을 언급을 하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연구자 집단이 모두 소위 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자마자 지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축소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이제 또 연구비 분야에서 인문사회 분야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소외되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만회하려고 최근에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라는 게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점점 암울해져서 오늘은 연구개발기와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인문사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 연구비 카르텔 이 한마디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자세한 내용은 다뤄진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기사를 봤는데, 이 6월 28일인 것 같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몇몇 연구자들이 수십 년째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를 독식하고, 그로 인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소외되는 이런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곧바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6월 29일 날 대부분의 신문들의 지금 기사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지난주죠. 8월 7일에 여당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임명장 수여식을 하면서 그날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나 본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좀 더 헷갈려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항공청은 정쟁의 발목이 잡혀 있고 R&D 연구개발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자,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주항공만큼 우리의 그 실력을 과시하는 분야도 드문데 네. 이걸 콕 집어가지고 지금 R&D 예산이 왜곡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제 그 카르텔이 뭐냐 실체를 밝혀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날 이제 별다른 얘기도 없이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지금 기자회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보면은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그 특위위원장하고 별로 잘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비효율이라는 말은 뭔가 방식이 잘못돼서 운용 좀 잘못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지만 카르텔 지목하고
이거를 이제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어떤 굴레를 씌워놓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마녀 사냥식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인해서 꼭 필요한 연구 예산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전체 예산에서 약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지금 감축될 거로, 신문들이 지금, 관련 그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장 며칠 전에 조선일보 발표에서 기자가 30% 예상되고, 어느 그 과학기술 단체는 최대 70%까지 그 삭감될 거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그 연구회라는 산하에 25개 출연 단체, 국가 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 사업비를 25% 삭감해서 이제 운영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통보를 했다 그러고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과학기술 총연합회 예산을 120억에서 4억 10억 원으로 줄여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과학기술 그 관련 연구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올 거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줄곧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투자 의지를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이 모순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구개발 카르텔 논란이 일면서 이렇게 감축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삭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우리나라 그 재정 수입이 약 40조 원이 펑크가 났다고 나오죠.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예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건데 현재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몹시 어렵고 아마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은 대통령이 지금 줄곧 강조하는 부자 감세에 이 원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각종 항목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기획재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필수적인 그런 그 예산 항목까지 이런 식으로 죽인다면은 그 경제학자 우석훈 씨가 오늘 칼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분야까지 다 훼손하면은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자유촌연맹이나 새마을 중앙회 같은 관변 단체들의 예산은 오히려 대폭 늘어납니다.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운영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왜곡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함께 이런 화제를 다루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수회 때 대통령께서 지금 민간단체 지원 그 금을 다 삭감이나 몰수해서 수혜복구 예산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변단체 예산은 이런 식으로 대폭 증가합니까? 3개 단체에서 내년 예산이 증가하는 게 26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금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지금 우려하는 과학기술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교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되는 점이 또 있으실까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사회 분야의 이제 연구개발비가 워낙 적고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R&D 총 예산이 1년에 3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인문사회 분야에서 쓰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약 한 3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엄청난 차인데요, 교수님? 결국 이제 전체로 비교하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늘어날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인문사회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기초연구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2배가 늘었어요. 그 이제 1.2조에서 2.5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기초연구 개념에 인문사회를 빼버리고 순수 자연과학 분야만 이제 수혜를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이제 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여론을 수렴해서 올 6월 22일에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인문, 사회, 문화, 예술 이 분야의 학술 연구를 위한 그리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법인데 이게 지금 발의가 되면은 발의돼서 발의는 됐고 통과가 된다면 인문사회 분야 그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R&D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축되는 상황을 들으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지 저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문사회 학술 기본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오늘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지금 잼버리 창극 이후에 2030년 부산 그 엑스포를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자 그 신문 조간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 중국의 위대한 작가 노신의 그 나오는 아큐의 그 정신 승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지금 국격이나든가 국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게 저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고 진짜 지금 예고된 대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면 기술 개발과 그로 인해서 수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이 연구개발비는 삭감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줄어든 적이 없대요. 그 다음 해에서 늘면 늘었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경제학계에서는 예산 운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계는 진짜 이렇게 벌어져서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관련 그 진행되는 그런 그 과제들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문사회 분야도 지금 한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토대 연구를 할 것도 많고 기본 연구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 발의된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불씨마저도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문제 우리 안상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일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